카마르그에서 알퐁스 도데. 이 작품은 모두 5개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출발. 성에서 난리가 났다네. 심부름꾼이 사냥터 관리인의 전가를 가져왔거든. 반은 프랑스, 반은 프로방스로 알리기를 벌써 오리떼와 도요새 때가 2번 내지 3번 지나갔지만 조류 사냥은 지금이 제철이라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다정한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메모를 보내왔고 오늘 새벽 5시 그들의 커다란 사륜마차에 엽총들, 사냥개들, 음식물들을 싣고 나를 데려가려고 이 언덕 밑에 왔다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르헨 가도에 오른 것이지. 이 12월의 아침으로는 약간 건조하고 약간 황량했네. 올리브 나무들의 그 희꾸무레한 초록색은 거의 보기 어려웠고 케르메스 참나무의 선명한 녹색 이파리는 겨울 모습치고는 너무 인위적이었네. 축사들은 분주했네. 사람들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농장의 창문에 불을 밝혔고 몽마르주 사원의 뒤죽박죽 굴러다니는 석재 무더기에서는 흰 꼬리 수리가 아직 잠에서 덜 깨어 몽롱한지 폐허 가운데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나귀에 올라타서 빠른 걸음으로 길을 제쳐가고 있는 할머니들 사이로 여러 번이나 긴 도랑을 건넜네. 빌드보에서 오신 할머니들이었지. 생트로핌의 시장에 겨우 1시간 정도 앉아 산에서 거둔 것들 몇 뭉치를 팔기 위해 60리 길을 나선 걸세. 이제 저기 아르리 성벽이 보이는구만. 총안을 뚫어놓은 낮은 성벽일세. 마치 창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그들보다 더 높지 않은 비탈 위에 서 있는 것을 묘사한 옛날의 판화를 보는 것 같네. 우리는 말들을 천천히 몰아서 프랑스에서 가장 그림 같은 도시 중 하나인 이 작고 멋진 도시를 가로질렀네. 좁은 길이라면 중간까지 나올 정도로 돌출된 아랍식 격자 발코니처럼 밖으로 튀어나온 둥글둥글하게 조각된 발코니, 사라센 시대와 기욤 쿠르네 시대를 연상시키는 처명 아치와 바닥, 무어 양식의 작은 문을 달고 있는 오래된 검은 집들. 이 시간에는 아직 바깥에 사람이 없었네. 로온강의 2개만 북적거렸네. 카마르그까지 운행 중인 전기선이 출항을 준비하며 갑판 밑에 연소실을 덮이고 있었네. 모직의 붉은 상의를 입은 농장 관리인들과 로켓 마을에서 농장에 품을 팔러 온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으며 우리와 함께 널빤지를 디디며 배에 올랐네. 아침녘의 날카로운 바람 때문에 바짝 당겨 잡고 있는 그녀들의 긴 갈색 망토 위로 아를 여인들의 높지간 머리 장식이 그녀들의 머리칼을 우아하게 감쌌고 웃음보를 터뜨리거나 좀 더 짓궂은 농담을 하고 싶어하는 뻔뻔하지만 좁쌀같이 귀여운 작은 여자도 있었네. 종이 울리자 배가 출발했네. 로온강의 3단 가속기는 스크로와 미스트랄 바람과 강 좌우로 흐르는 풍경들일세. 한쪽 편은 크로라고 부르는 프로방스 지방의 돌 많고 척박한 자갈밭 평원이고 다른 쪽은 카마르그지. 훨씬 초록빛이고 바다까지 이어진 짧은 잡초들과 갈대로 가득한 늪지대일세. 가끔씩 배는 부교들 옆에 멈추었네. 왼쪽과 오른쪽, 제국 아니면 왕국, 아를 왕국이 있던 중시대에 그렇게 부르던 것이지. 그리고 나이든 롱강의 뱃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부른다네. 각각의 부교들마다 하얀 농가와 쌓아놓은 나무 장작이 있었네. 일꾼들은 농기구를 들고 내리고 여자들은 팔에 바구니만 끼고 가교로 직행. 제국 쪽이든 왕국 쪽이든 조금씩 배 위는 비워져 갔네. 그리고 마스드 지로의 부교에 도착하자 우리도 내렸네. 배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지. 그 마스드 지로는 바르뱅탄 영주의 오래된 농장일세.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관리인을 기다리기 위해 거기로 들어갔지. 천장이 높은 주방에는 농장의 모든 남자들, 농사 일꾼들, 포도밭 일꾼들, 양치기들, 어린 양치기들 모두들 식탁에 앉아서 진지하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네. 음식을 차려주는 여자들은 그들이 먹은 다음에나 먹는다네. 잠시 후 사냥터 관리인이 작은 이륜마차를 몰고 나타났다네. 정말 페니모어의 작품 속 인물 같았네. 이 페니모어는 모이칸족의 최후를 쓴 미국의 19세기 소설가입니다.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가 본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페니모어의 작품 속 인물 같았네. 땅과 물을 헤집고 다니는 북미의 모피 사냥꾼,
어로 관리인이며 수렵 관리인인 이 인물을 이구장 사람들은 배회자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새벽 안개 속에 서든 해가 진 다음이든 갈대숲 사이에 매복에서 숨어 있든지 아니면 그의 작은 배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관계수로와 저수지를 위해 쳐둔 새 건물을 지켜보느라 바쁜 그를 늘 볼 수 있거든. 그건 아마도 은밀하고 집중해야 하는 감시인이라는 그의 직업이 그에게 지운 숙명일지도 모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이륜마차에 바구니들과 엽총들을 싣고 우리들의 앞서 걷는 동안 그는 사냥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네. 지나가는 새떼의 숫자, 그가 철새들을 사냥한 지역들 실컷 떠들다 보니 우리도 이 고장에 몰두하고 있었네. 경작지들을 지나서 우리는 완전한 야생의 카마르그에 도달했네. 지평선, 군데군데의 방목지, 늪들, 연결 수로들, 반짝이는 염생식물들, 타마린 나무들, 갈대들이 고요한 바다 위로 섬처럼 떠 있었네. 키 큰 나무들은 없고 평원의 무한한 평탄면, 혼란은 없었네. 멀리 저 멀리엔 가축들의 우리가 지평선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낮은 지붕을 펼치고 있었네. 가축들 무리가 산만하게 흩어져서 소금기 머금은 풀 위로 눕거나 빨간 망토를 걸친 양치기들 주위로 빽빽하게 모여 걸어가고 있었네. 단조로운 이 기나긴 행렬은 끊임이 없었네. 활짝 깬 하늘과 이 푸르른 지평선의 무한한 공간으로 인해 왜소하게 보일 뿐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평탄하듯이 이 평원은 그 광대함으로써 쉼없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불어오는 미스터를 바람에 의해 또다시 움트는 고독의 상념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강력한 영감으로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며 동시에 풍경을 확대한다네.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곡선이었네. 영원한 도주의 자세로 남쪽 방향으로 비틀어져서 깔린 그 왜소한 관목들은 그의 행로의 흔적으로만 남을 뿐이었네. 2. 오두막. 갈대 지붕, 벽도 누렇게 마른 갈대, 이런 오두막일세. 또한 그냥 회합소라고도 부르지. 카마르그 가옥 양식으로 오두막은 높고 넓은 공간 하나만으로 구성됐네. 창문은 없고 유리문 하나로 낮 동안 햇빛을 들이고 저녁이 되면 유리문과 더불어 덧문을 닫아 걸지. 길고 높은 갈대 초벽 전체에 석회로 표시를 해놓은 걸기에다가 엽총들과 사냥망태기, 늪지대용 장화 등을 걸게 되어 있네. 안쪽으로는 진짜 돛대를 바닥에 꽂아놓고 대여섯 개의 그물 침대를 빙 둘러서 정리해 놓았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천장까지 올라가서 한쪽 끝을 걸어 고정시켜야 하네. 밤에 미스트랄 바람이 불 때면 그 집 전체가 삐걱거린다네. 먼 곳의 바다와 불어오는 바람, 삐걱대는 문소리, 그게 더 점점 더 부풀어가면 우린 배 안의 선실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네. 하지만 오늘로 오는 특히나 그 오두막이 편안했다네. 아주 잘 보낸 남프랑스의 겨울날 덕분에 나는 높다란 벽난로 옆에 혼자 남아 타마린 나무 뿌리 몇 개를 태우고 있었네. 북풍이나 북동풍이 불 때면 문은 덜컥거리고 갈대숲은 소리를 냈네. 하지만 그 모든 동료들은 나를 둘러싼 대자연의 거대한 흔들림에서 오는 아주 작은 메아리일 뿐이었네. 겨울의 태양은 그 엄청난 대자연의 흐름에 내쫓기며 부서지고 그 빛을 모았다가 다시 흩어버렸다네. 경탄할 만큼 푸른 하늘 밑으로 거대한 어둠이 내렸네. 그 빛과 소음은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도착했네. 갑자기 가축무리의 종소리가 들려오더니 바람소리 속으로 사라지고 잊혀졌지만 듣기 좋은 후림을 반복하듯이 흔들리는 문 밑으로 그 노래는 다시 들려왔네. 달콤한 시간이었네. 이 황혼 무렵 사냥꾼들이 돌아오기 조금 전 이제 바람도 조금 조용해졌네. 나는 잠시 나갔네. 어떠한 열기도 없이 꺼져가며 붉게 가라앉는 거대한 태양의 평화 속에 밤이 떨어졌네. 아주 축축한 밤의 검은 날개가 지나치며 우리를 살짝 스쳐갔네. 저기 지평선으로 엽총을 발사해서 생긴 불빛이 둘러싼 어둠에 의해 더욱 선명한 붉은 별 하나와 함께 반짝이며 찰나에 사라졌네. 누군가 하루의 끝자락에서 그 삶을 서두르네. 커다란 삼각대형의 오리떼가 아주 낮게 날고 있네. 땅에 내려앉고 싶은 듯. 하지만 갑자기 오두막에서 호롱불이 밝혀지고 그들은 멀어진다네. 그 행렬 대형의 선두가 그 고개를 축히 올리며 다시 비상하면 그 뒤의 다른 모든 것들도 거칠게 울면서 더욱 높게 날아오른다네. 잠시 후 엄청난 대열의 발소리가 다가오네. 비 쏟아지는 소리와 같다네.
수천 마리의 양떼들, 양치기들의 호통 소리에 따라 개들의 괴롭힘에 따라 서둘러서 자기들의 우리 쪽으로 돌아가는 무질서하고 소심한 어수선한 발굽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린다네. 나는 내몰리고 휩쓸렸네. 양 울음소리와 곱실거리는 양털의 회오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네. 진짜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양치기들은 자기들의 그림자와 함께 튀어오르는 파도에 의해 휩쓸려 가는 것 같았네. 그 양떼들 뒤로 익숙한 발소리,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네. 오두막이 꽉 찼다네. 생기 넘치고 시끌벅적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짚혔네. 아주 지쳤는데도 모두들 웃는다네. 행복한 피로감으로 인한 자기 도취일세. 엽총들을 구석에 세워놓고 긴 장화를 엉망으로 던져놓고 사냥 망태기를 비운다네. 빨갛고 금빛이 돌고 초록색의 은빛까지 온갖 색깔의 깃털과 한쪽으로는 전부 피가 묻어 있다네. 향기로운 뱀장어 수프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운데 식탁에 앉았다네. 조용해졌네. 왕성한 식욕이 만든 대단한 침묵. 문 앞에서 자기들 밥그릇을 더듬거리면서 핥는 사냥개들의 사나운 어르릉 소리만이 이 침묵을 깼다네. 저녁 식사 후에 시간은 짧았네. 벌써 불가 옆에서 그 역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관리인과 나밖에 남지 않았네. 대화를 나누었네.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가끔씩 한마디 혹은 반마디를 상대에게 던지는 농부들 방식의 대화였네. 거의 인디언들의 감탄사처럼 다타버린 마지막 포도나무 가지의 불똥과 함께 벼랑간 그리고 서둘러 불이 꺼졌네. 결국 그 관리인이 일어나 자기의 등불에 불을 밝혔네. 그리고 나는 밤속을 사라지는 그의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네. 3. 기다림, 매복. 기다림. 매복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얼마나 예쁜가. 매복한 사냥꾼의 기다림, 그리고 잔뜩 기다리는 그 불확실한 시간들. 낮과 밤의 사이에서 주저하는 그리움. 아침의 매복은 해가 뜨기 조금 전이고 저녁의 매복은 황혼 무렵일세. 그 뒤쪽을 나는 더 좋아하네. 무엇보다도 그 빛을 오래 볼 수 있는 맑은 물이 흥건한 이 고장에서는. 가끔 우리는 내 고신에서 매복을 한다네. 용골이 없는 좁고 작은 배인데 약간만 움직여도 출렁거린다네. 보이지 않도록 갈대를 둘러친 그 배 위에서 사냥꾼들은 오리들을 노리는 거지. 모자챙과 엽총의 총신, 바람 냄새를 맡으며 가끔 모기들을 삼키는 사냥개의 머리만 앞세우고 또 가끔 그놈이 큼직한 발을 뻗치면 배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배 안에 물이 차버린다네.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뻗어 누워서 하는 이런 매복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네. 그래서 나는 도보로 하는 매복을 훨씬 자주 나간다네. 몸 아주 위쪽까지 올라오는 큼직한 장화를 신고 늪지대 한가운데를 철벅거리는 것이지. 빠지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조심해서 걷는다네. 짭짤한 바다 냄새 가득한 갈대들을 가르면 개구리들이 뛴다네. 마침내 여기 마른 땅의 한쪽에서 다마린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섬을 찾아 자리를 잡았네. 관리인이 나이가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사냥개를 나에게 붙여주었네. 하얀 털이 무성한 아주 큼직한 피레네 종의 개였는데 사냥, 낚시, 뭐든 최상급인 그 녀석의 존재감이 나에겐 약간 위압적일 뿐이었네. 쇠물닭 한 마리가 내 사정꾼에 들어왔을 때 그 녀석은 나를 약간 회의적인 투로 바라보면서 뒤쪽으로 물러났다네. 눈까지 뻗어내린 두 개의 기다란 귀를 예술가가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틀고는 매복 자세를 갖추더니 꼬리를 안절부절 흔들며 아주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몸짓으로 내게 얘기했네. 쏘세요, 쏘세요 좀. 쏘았지. 그리고 놓쳤네. 그러자 제 몸을 있는 대로 쫙 펴서 기지개를 켜더니 하품을 했다네. 피곤한 듯이 실망한 듯이 그리고 무례하게도 아 좋아 그래 인정할게. 나는 형편없는 사냥꾼이야. 매복. 그건 나에게는 누워있는 시간일 뿐일세. 쓰러져가는 불빛이 물속으로 도피해서 반짝이는 늪지 어두워진 하늘의 회색 색채가 순수한 은빛의 음색이 되도록 광을 내는 것. 나는 이 물의 냄새, 스쳐가는 갈대숲 속의 이름 모를 곤충들, 그 긴 이파리가 바스락거리며 작게 속삭이는 것을 사랑한다네. 가끔씩 서글픈 과거의 음계가 바다 소라 나팔 소리처럼 하늘을 휘감는다네. 해오라기 한 마리가 고기 잡는 그의 커다란 부리를 물 밑바닥까지 담그고 숨을 내쉬었네. 부루. 내 머리 위로 두루미들이 줄을 지어 날아가네. 그 두루미들의 날개 젓는 소리가 들리네.
날카로운 바람에 솜털을 뭉개뜨리면서 그리고 그 가는 뼈대가 혹사당해서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게 다였네. 이제 밤일세. 물 위에 살짝 남은 햇빛과 함께 밤이 깊어졌네. 갑자기 몸이 떨려오는 게 느껴졌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이 거북스럽고 신경질적인 현상이었네. 뒤로 돌아섰네. 그리고 나는 그 아름다운 밤의 동반자를 발견했네. 달이었네. 천천히 떠오르고 있는 완벽하게 둥근 커다란 달이었네. 처음에는 아주 예민한 상승 곡선을 그었지만 수평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중하게 속도를 줄이고 있었네. 이미 그 처음 오른 달빛이 내 근처를 비추었네. 그리고 차츰 좀 더 멀리 이제는 늪지대 전체가 빛나고 있었네. 풀숲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네. 매복은 끝났다네. 새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돌아가야겠네. 먼지처럼 가볍게 흩날리는 푸른 달빛의 홍수 가운데를 걸었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그 빛 속에 있었네. 그 수로 속에 있었네. 떨어지는 별무리의 동료와 물 밑바닥까지 투과해 들어가는 달빛이 있는 그곳. 4. 붉은색과 흰색. 여기서 붉은색은 프랑스의 공화파를 위시한 진보적 정치 성향과 무신교의 입장을 나타내고요. 흰색은 왕정 중심의 가톨릭 입장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우리 거처 바로 옆에 소총 사정거리 정도의 오두막이 있었네. 그 다른 집도 여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시골스러웠지. 그곳이 우리 관리인이 부인과 2명의 자녀와 같이 사는 거처였다네. 딸내미는 사람들의 식사를 돌보는 한편 그물을 손질했네.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통발을 걷고 늪지의 수로 개폐문들을 관리했네. 그 손아래 두 아이는 아르레는 할머니네 집에서 기거했는데 그를 깨우치고 첫 번째 영성체를 받을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 거라고 하더군. 이곳이 학교나 성당으로부터 너무나 먼 곳이니까. 그리고 이 카마르그의 풍토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지. 사실이 그러네. 여름이 되면 늪지가 바싹 메마르고 연결 수로들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바닥까지 하얗게 쩍쩍 갈라져 버리니 그런 육지의 섬에서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꼴을 8월에 물오리 사냥을 하러 와서 한번 보았는데 그 불타버린 듯이 끔찍한 풍경과 서글픈 광경은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걸세. 이곳저곳의 늪지가 거대한 소처럼 햇빛에 끓어오르고 불, 도마뱀, 거미, 파리 등등 살아남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전부 축축한 곳을 찾아 밑바닥 깊숙이 무리를 지어 숨었네.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뿜는 도끼 어린 안개가 무겁고도 두껍게 떠다니고 거기에 수도 없는 모기들의 회오리까지 흑사병이 나기 딱 좋은 환경이었네. 그 관리인의 식구들은 모두들 열병을 알아 들들 떨고 있었네. 그리고 그들의 비쩍 마르고 누렇게 뜬 얼굴과 너무 크고 퀭한 눈동자, 열병에 걸린 그들을 덮여주지도 않으면서 불타기만 하는 냉혹한 태양 아래 석 달 동안 강요되고 지속되는 불행을 보니 불쌍했다네. 카마르그의 사냥터 관리인의 슬프고 고된 삶이라니. 그나마 여기 그의 곁에는 부인과 아이들이나 있었지만 여기서 20리 멀리 떨어진 늪지 안에는 1년 내내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완전하게 혼자 사는 마을 관리인이 있었네. 진짜 실제하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인물이었지. 그가 직접 지은 갈대 오두막 안에는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은 도구가 하나도 없었다네. 버드나무 가지로 직접 엮은 거물 침대부터 검정 돌 3개를 놔서 만든 화로, 타마린 덩거를 잘라 만든 나무 의자, 이 혼자 사는 집을 잠그기 위해 하얀 나무로 만든 자물쇠와 열쇠까지. 그 사람은 거짓만큼이나 특이했네. 무성하고 두터운 눈썹으로 농부의 경계심을 숨긴 듯 은자들같이 조용한 철학자의 면모였네. 박목장에 가 있을 때가 아니면 그는 늘 그의 집 문 앞에 앉아서 그가 관리하는 말들에게 투여하는 약병의 바깥에 둘러진 분홍색, 푸른색 아니면 노란색의 작은 안내문 중 하나에 적힌 유치하고 자뭇 감동스러운 투약법을 천천히 해독하고 있었네. 이 불쌍한 양반은 그걸 읽는 것 외에는 심심풀로 삼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었고 그곳엔 다른 책도 없었다네. 오두막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인과 그는 서로 보질 않는다네. 서로 만나는 걸 피할 정도지. 하루는 내가 배회자에게 그 반감의 이유를 물어봤네. 그가 심각한 분위기로 대답하기를 정치적 견해 때문이죠. 그는 붉은색, 나는 흰색.
이렇게 똑같이 황량한 곳의 그 외로움 속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다른 누구보다 거칠고 무지하고 순박한 두 사람, 이 테오크리토스의 두 목자, 겨우 1년에 한 번이나 도시에 가서 아르의 작은 카페에서나마 거기의 금박 장식이나 유리잔만 봐도 프톨레마이오스의 궁전이라도 본 듯이 눈부셔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오하고 찾지를 않는다니. 마지막 글입니다. 5. 바카레스 호수. 이 바카레스 호수는 카마르그 늪지대 내에 위치한 최대 크기의 석호로 65제곱킬로미터, 상당히 넓네요. 그런 큰 호수입니다. 5. 바카레스 호수. 카마르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바카레스 호수일세. 가끔 사냥을 포기하고 나는 이 소금물 호수의 연안을 찾아가 앉는다네. 그것은 거대한 바다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작은 바다일세. 땅으로 둘러싸여서 어쩌면 그렇게 갇혀 있다는 것이 더욱 친밀하게 와닿네. 서글픈 모습의 일반적인 해변들, 그 불모지에 자리 잡은 이 마르지 않는 지역 바카레스 호수는 약간 높은 수변의 귀한 약초들이 온통 푸르다네. 수레국화, 수생 토끼풀, 용담초, 겨울엔 푸르고 여름엔 붉어지는 예쁜 바다 라벤더처럼 환경에 따라 그 색깔을 바꾸는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독특한 식물들이 가득 깔려있지. 그리고 꽃이 필 때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각자의 계절을 그려낸다네. 저녁 5시쯤이 되면 해가 떨어질 시간이네. 물 위 30리 안에 작은 배 한 척 없다네. 수평선 끝까지 그 수역을 변경하는 돛담배 하나도 없다니 경탄할 만한 광경이네. 지면에 낮게 내려앉은 지역에 올라 발을 디디고 기다리면 여기저기에서 물이 섬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석회 진흙 토양의 낮은 구렁들 사이로 이리저리 뚫려있는 연결 수로들처럼 친밀하고 맑은 매력은 없지만 이곳, 이 호수의 인상은 거대하고 넓다네. 저 멀리 파도의 반짝임이 정둥오리, 외가리, 해오라기들과 분홍색 날개의 하얀 몸체의 홍학무리를 끌어당기고 그것들은 길게 각각 동종의 무리를 이루어서 긴 호숫가 전체를 각양각색인 그들의 색채로 물들이며 물고기를 잡고 있다네. 그리고 저기 따오기, 진짜 이집트산 따오기가 이 말문이 막히는 광경, 장엄한 햇빛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네. 내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만 말들을 부르는 말 관리인의 목소리가 호숫가로 퍼져나가고 있네. 그놈들 모두 굉장한 이름을 가졌다네. 시페르, 레스텔로, 레스트루넬로. 각각의 말들이 자기 이름을 듣고는 바람에 갈기를 날리며 급히 달려온다네. 그러고는 관리인의 손에 귀쥐인 귀리를 먹는다네. 더 멀리 역시 같은 호숫가에는 커다란 솥대도 말들처럼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네. 가끔씩 타마린 나무 등불 위로 멈춰선 그놈들의 둥그런 등판과 고개를 든 송아지의 아직 자라고 있는 작은 뿔을 보기도 한다네. 이런 카마르그의 소들 대부분은 프로방스의 낙인 축제일 경주를 위해 길러진다네. 도시의 축제들이지. 그리고 그중 어떤 놈들의 이름은 플로방스와 랑그독의 원형 경기장들에서 벌써 유명해졌네. 특히 저기 근처의 무리들 중에서도 로맹이라고 부르는 대단한 싸움꾼은 아를, 님, 타라스콩 등의 소달리기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말들을 뿔로 들이받았는지 모른다네. 또한 그 무리의 다른 소들은 그놈들 스스로 다스리는 이 예사롭지 않은 가축들 무리의 두목으로 인정하고 그 나이든 황소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를 지도자로 삼는 것일세. 카마르그의 폭풍우가 떨어질 때면 이 거대한 평원에서는 돌아갈 곳도 쉴 곳도 없이 그들 지도자의 뒤로 빽빽이 서 있는 솥대를 보게 되지. 전면 넓게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향해 돌아서서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집중된 소들의 힘으로 버텨낸다네. 여기 플로방스의 소몰이꾼들은 그런 행동을 바람 쪽으로 뿔 돌리기라고 한다네. 이를 따르지 않는 솥대는 재난을 맞는다네. 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거나 폭풍우에 휩쓸리면 그 솥대는 그들 스스로 괴멸하고 만다네. 질급에서 흩어진 다음 그들 앞에 닥친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소들은 날뛰면서 달리다가 론강이나 바카레스 호수나 아니면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된다네.